예,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예, 없는 게 당연할 거예요. 제가 요즘 참 활동을 좀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몇몇 분은 제가 얼굴을 뵌 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현장 그 임대도 맞추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깐 이제 만났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여기 회장님이 또 저를 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할 시간은 이제 주택임대 관리라고 해서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뭐 나하고는 잘 관계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주택에서 뭐 집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일어나잖아요. 집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뭐 그게 자가일지 뭐 전세일지 임대일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집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번 과정은 그 임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워낙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은 주택에 관련돼서 하는 그 임대 관리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노경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강의가 주업은 아니고 저도 개인 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임대 관리라고 해서는 그래도 제가 초창기부터 이 일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잠깐 제가 지금 여기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저는 공인중개사 11회거든요. 네, 11회예요. 11회 따서 중개업을 지금 한 지가 한 15년, 20년 됐나? 제가 그러니까 34세에 제가 독립했으니까 2004년도에 독립했나 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중개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건설도 해보고 뭐 토지 개발도 해보고 공장 부지 개발도 한번 해보고 뭐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임야 전담 많죠. 계획관리죠. 예, 그런 거 매입해서 필지 분할해서 쪼개 팔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대형 빌딩 매매만 좀 못 해봤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형 빌딩 매매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서 중개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예, 아마 합격하시고 아마 창업하기 전까지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일을 해왔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들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중개업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걸 빨리 개발하거나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전공 분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사 그러면은 전공마다 다 다르잖아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뇌수술 맡길 수 없듯이 본인만의 전문적인 그 깊이 있는 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의사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개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깔고 가고 그 중에 얕게 넓게 깔고 가고 그 중에 한 파트는 좁게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한 파트에 내 전문가라는 소리 들어야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얘기할 때 좀 계약까지 이루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건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관리라는 이 한 파트가 제 주 무기가 됐고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누구와 만나도 별로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워낙에 토지 매입에서 직접 제가 건축해봐서 입주자 입주시키고 운영하고 월세 받고 오늘도 지금 사실 오전에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온 거고 이 오는 와중에도 지금 전화 한 통이 와서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까지 해서 간단하게 전화 한 통을 해결하고 그분한테 계좌만 찍어 보내세요. 이 관리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누구누구를 어떻게 세팅하기가 할지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세팅이 돼 놓으면 사실 제가 예전 같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겨울 되면 동파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도 하나 동파돼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예, 그냥 청소 업체 있으니까 그 업체 불러다가 얼음 좀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면 그러니까 동파돼서 수리하는 거는 100에서 200 뭐 깨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이 다치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다 걷어내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다음에 거기 이불 같은 걸로 덮어서 더 이상 미끄러지 추가하고 방지하고 업체 불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 이제 보일러실이 터져서 그 보일러실 밑에 분배기 쪽이 얼었던 것 같다고 거기 동파된 것 같다고 해서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들어요. 한 50만 원 안쪽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가도 다 해결을 하잖아요. 안 가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저한테 월세 줘야 되니까. 예. 월세, 저도 개인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월세를 받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니까, 이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2022년 귀속임대소득 신고하라고 날라와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또, 자고 있어도, 관리비가 꽂혀요. 말일날에. 임대업, 관리업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중개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은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전공 분야 있으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임대 관리 파트다 보니까 전 주택만 하진 않아요. 빌딩도 하고 뭐 근생 빌딩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매달 말일 되면 관리비가 저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운영비가 또 빠지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파트를 사실 이거 다 하려면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거 9시간 할 분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욕심이 나가서 다 한번 훑고는 갈 거예요. 훑고 가고 좀 시간 타임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는 거는 책을 보고 그냥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책에서 없는 내용들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임대관리업이라고 해서 뭐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한 줄 요약하면은 집주인을 대신해서 집주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집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땅 살려고, 건물 살려고, 아파트 살려고. 그럼 살 때 어떻게 할 것도 조언해 줄 수 있는 거고, 사고 난 다음에 임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할 건데? 월세는 얼마를 받을 것이며, 전세는 얼마 받을 것이며. 그리고 중간에 월세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안 낸다고 가서 무조건 뭐 쳐들어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큰일 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관리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교재 좀 훅훅 갈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례 같은 거는 좀 깊이 얘기해서 핵심만 좀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6시까지 숨가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 하는데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요 마지막 파트는 할까 말까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임대관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리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리클이라는 업체는 뭐냐면은 제가 관리한 데 들어와 있어요. 배달 음식 가져오면은 분리수거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그리고 앱에다 신청하면은 그 업체에서 와서 박스채 가져가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요. 예, 물론 비용은 받겠죠.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입주 청소한다고 해서 제가 입주 청소 업체 의뢰하고 지금 온 상태인데 입주 청소도 꽤 괜찮아요. 꽤 괜찮다는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청소만 가지고도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업체는 계단 청소 있죠. 계단 청소만 1000동을 해요. 그 기업이죠, 이제 그때는. 예, 그때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관리라는 게 짧게 보면은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 원룸 한 개를 관리하는 것도 관리고 이게 묶어나가서 양이 쌓이면 양으로 승부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념을 잡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요게 단순하게 임대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마 1시간 정도 하고 중간중간 쉴 텐데 한 타임 정도만 쉴게요. 괜찮죠? 네. 양이 제 욕심 때문에 쭉 가려면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 관리업. 주택임대 관리업은 아주 단순한 도표로 보시면 이래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당사자끼리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임차인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둘이 맨날 싸워요. 네. 싸우는 게 일이다 보니까 임대인도 지쳐가고 임차인도 지쳐가고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서 제3자가 이걸 해줬으면 그런 수요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주택임대 관리업.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부가 그 월세 소득에 대한 걸 굉장히 민감하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 소득은 사실상 그동안 놔뒀거든요.
놔뒀다는 의미는 뭐냐면 월세 받는 거 가지고 거기에다 세금 내라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택 임대차 신고하게 돼 있죠.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세청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임차인들이 신고하는 거 다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얼마 월세가 나올 거라는 게 대략 나와 있어요. 건들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1세대 1주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9억 이하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월세를 얼마를 받든 간에. 근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 월세가 발생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무조건. 2월 10일 날 이번에 면세담당 현황 신고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죠. 또 대부분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저한테 가끔 압력을 주시는 게 알아서 줄여서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알아서 줄여서 신고하냐고요. 예. 그래서 하는 방법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이 집에 진짜 전입이 돼 있나 전입세대만 신고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법인은 어차피 신고할 테니까 법인 것만 신고하는 분도 있고 외국인 다 누락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잘못하시는 게 외국인들 거소증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신고하거든요. 동사무소에 구청에 그러면 다 파악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 통합 작업도 이미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그냥 맘먹고 하면 돼요.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난다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전등 하나가 나가면은 집에 아버지가 해주든가 오빠가 해주든가 아들 시켜서 했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누굴 시키냐고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업체 불러서 아니면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뭘 해야 되겠죠. 그냥 공짜로 해주나요? 일단 오면 5만 원 출장비. 예.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저 집에 가서 뭐 하나 해야 돼요. 싱크대 배수구 있죠. 큰 거. 거기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유튜브 보면 그 가는 거 나오잖아요. 관리사무소 전화하면 업체 불러서 하라고 그러지 안 갈아줘요. 아니면 재료 사다 놓으면 해주는 데도 있어요. 친절한 데는. 근데 웬만하면 관리소장들이 그 전용 부분 안쪽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문제가 되면 자기가 머리 아프니까 아예 안 하기는 한 데가 많아요. 그 인터넷으로 사면 뭐 2만 원, 3만 원 되나? 되죠? 풀르기만 하면 돼요. 조립하면 돼요. 근데 사람 시키면 기본 10만 원 달랄 거예요. 아무리 안 달래도. 왜? 출장비 있고 재료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수요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전세 앞으로 참 힘들 것 같아요. 전세 사기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났잖아요. 사실 그거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업자들, 저도 이제 원룸, 투룸 이런 걸 많이 접었으니까 빌라를. 업자들이 마지막 방법 팔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출 최대한 받아놓고 전세 최대한 받아서 하면은 이미 자기 원가 플러스 마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죠. 그냥 날리면 돼. 날리면 돼. 그럼 피해는 누가 봐? 들어오는 임차인들. 예. 그게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었어요. 예. 그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심심찮게 한 번씩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전세로 해서 뭐 전세 사기해서 뭐 70억을 땡겼다, 100억을 땡겼다. 우리 앞 사무실도 75억 땡겨서 지금 가 있어요. 큰 학교에. 예. 남편은 필리핀으로 도망갔고, 예? 부인은 지금 7년이니까 나왔겠네, 이제. 예, 나왔어요. 7년 살았어요, 7년. 하여튼, 이 전세 이거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월세로 자꾸 바뀌어갈 거예요, 이제. 목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저도 외국인 상대로도 임대를 많이 맞췄는데, 전세를 이해를 못 해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누굴 믿고 맡기냐. 그리고 그 돈 돌려주면은 되게 고마워하고 행복해요. 공짜로 산다는 거예요, 공짜로. 매달 월세를 줘야 되는데 1억을 넣고 나갈 때 1억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그동안 자기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살았는데 공짜 샀다는 느낌이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건데 지금처럼 이제 금융도 발달되고 전세 사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서 이제 월세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목돈 안 맡기고 월세화 되는 게 많아졌습니다. 사실 월세가 된다는 게 저희로서는 임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여건이 좋아진 거예요. 전세는 한 번 들어오면 2년 동안 만날 일이 없어요. 월세는 매달 만나야 돼요. 매달. 그리고 돈을 월세를 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귀찮아. 결국은 또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 이게 이제 임대관리라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 저보도 이제 슬슬 저희 친구들 뭐 지점장 끝나고 뭐 상무 달고 이제 저거 달고 그 다음에 뭐냐.
집에 갈 날이 왔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 30년 더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일을 안 틀어도 파이프라인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그래서 많이들 했거든요. 그 수익형 부동산은 결국은 또 임차인 들여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할 게 많고 뭐 고칠 게 왜 이렇게 많아. 신축하고 5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 넘어가면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좀 험하게 써요. 확실히. 그럼 계속해서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세가 안 나가는데 그럼 또 돈 들어가야 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업체한테 맡기면 속편하잖아요. 어차피 세금 국가에 낼 거 얘네한테 맡기면 경비라도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스개로 그래요. 우리 건물주 분들한테. 저한테 관리비 많이 주세요. 어차피 국가에 세금 낼 거 저한테 주시면 경비 처리돼서 그게 그겁니다. 나한테 주는 관리비 아껴서 이익 많아봤자 국가에 세금 내는데 비용으로 저한테 많이 주시고 저기 세금 적게 내시고 저는 그 비용 가지고 관리 더 잘해드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선물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뭐 리턴까지는 못해도 하여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 예,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 때문에 주택임대 관리가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대관리업은 제 경험상 불황기 사업이에요. 불황기 사업. 중개업에서 곡소리 나기 시작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임대관리에 관련된 거 하나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주택임대 관리라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은 아, 불황이구나. 중개업이 잘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예, 각각 먼저 와가지고 지금 계속 그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지금 중개업 폐업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불황기 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돈은 들어오거든요, 관리비가. 거기에 판매할 때 임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쫓기죠. 안 팔리니까. 그럼 가격 흥정이 하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불황기 때 더 전 잘 되고, 호황기 때는 변별력이 없어요. 물건 확보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겠다는 사람 줄 서 있는데, 그리고 임대인들 가면은 안 팔아요. 2천만 원 더 주면 1억 더 주면 팔게. 계속 올라가요, 막. 거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임대관리업은 지금으로서는 좀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렇게 시설 관리만을 부동산 관리라고 했는데 뭐 안 되면 고치는 거, 엘리베이터, 소방 뭐 이런 거. 사실 오늘도 소방 점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소방 점검에 지적사항 나와서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강화돼서 점검하고 15일 안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돼요. 어떻게 다 시정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1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요. 다 끝냈다고.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네, 300만 원이. 건물주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소방점검 나오면 헛수하게 보지 마세요. 이제 이행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동대문 소방서 가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미치겠대요. 작년 12월에 바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과태료 때리자니 민원 들어올 것 같고 안 때리자니 법에 때리라고 돼 있으니까 때려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했는데 이제는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도 저희가 다 처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대형 오피스 위주로 들어가서 예전에도 관리는 큰 건물, 63빌딩 뭐 이런 거 큰 건물만 관리를 하는 게 관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한테까지 안 와요. 그렇죠? 재벌 그룹이 뭐 저희한테 임대 관리 맡기겠어요? 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안 와요. 그리고 63빌딩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가도 깨끗하고 좋아요. 제가 63빌딩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 관리하는 친구가 상무로 있는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참 얘기하는데 왜 63빌딩은 지금 가도 깨끗하냐? 그만큼 중간중간에 전체 월세 받는 수령액에서 5%나 10% 접어놓고 그 금액을 항상 재투자해서 주기적으로 갈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근데 월세 받는 다가구 주택, 저희 집 예를 들게 저희 집 89년에 졌으니까 단독주택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옥상 방수공사 몇 번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가면은 꾀죄죄해요. 미치겠어. 막 손 보고 싶어 죽겠는데 손을 벌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손을 안 보는 가장 큰 이유, 어차피 돈 들여서 해봤자 부시고 다시 짓는 재개발업자나 건축업자들이 들어올 테니 내가 2억 들여서 고쳤습니다 해본들 그 2억을 인정 안 해요. 땅값만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낡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형 빌딩 위주에서
원투룸까지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래요. 뭐 집주인들 공실부터 시작해서 뭐 옵션 뭐 망가졌다 어쩌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 변기 막혔다고 전화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건물 중에 원장님이신데, 병원 원장님이신데, 수술하고 나서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왔대요. 보니까 아까 그런 케이스예요. 뭐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거 안 샀으면 됐을 텐데 사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면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 알아보고 맡겨버린 거죠. 그냥 돈 주고. 임차인들,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안 된다고 전화하면 집주인이 즉각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업체가 있으면 업체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때문에 임대 관리는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임대 관리는 그럼 법에 있냐? 있어요. 2014년에 생겼는데 그 전까지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네 거 내 거가 있으면 내 거 빌려주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임대차 관계 형성되고 관리라는 게 존재했어요. 다만 돈을 안 받고 그냥 아름아름 했던 것 뿐인데, 정식적으로 2014년에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게 생겼고, 이게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자기관리형이라든가 위탁관리형으로 구별이 돼 있고, 하나는 업무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해지, 갱신 거절, 임대료 부과, 명도, 퇴거, 시설론 유지 보수 개량, 뭐 임차인 주거 편입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마디로 집주인이 하는 모든 일,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집주인이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인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용에 대한 관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용 외에 전용 부분은 노타치예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장한테 전화해서 저 월세 안 주니까 가서 월세 받아오라고 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중개업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중개거래 한 번 했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집주인들, 임대인들 전화 와요. 야, 네가 계약한 200일로 월세 안 들어오니 가서 좀 전화를 한번 해봐. 왜 안 들어오는지 체크 좀 해줘봐. 그러면은 이게 의리다 보니까 또 가서 또 체크를 하네, 전화해서. 월세 좀 내라고 집주인 전화 왔다고. 그냥 서비스잖아요, 이거. 여태껏 다 이렇게 서비스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업하고는 좀 애매한데, 딱 구별되는 건 뭐냐? 돈을 받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규모가 있어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이게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진 않아요. 뉴스테이라고 해서 대단지 임대주택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중개사가 할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전문 업체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 뭐 우리레오 PMC가 됐든 이런 데서 많이들 하니까 저희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가구 원룸,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생겼죠. 고시원, 오피스텔, 임대형 아파트 중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주 타켓이에요. 저희는 다가구 주택 특히 많이 하고, 이게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가시더라도 원투룸 없는 데 없거든요. 원투룸은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임차인이 작게는 뭐 5가구, 6가구, 많게는 19가구까지 있죠. 19명을 상대하려니 힘든 거예요. 한두 명은 내가 상대하겠는데. 그래서 요런 게 아무래도 주 타켓이 되고, 오피스텔도 요즘 많이 이제 임대 관리를 많이 맡기는 추세입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문제냐면은 1층에 부동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돼서 부동산에서 물건을 주면은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건 확보하려고.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박쥐예요, 박쥐.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딱 못 박혀 있어서 이거는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쓰면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할 때 보면은 특약사항에 전입은 안 한다라는 특약 넣잖아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이사 나간 다음에 집주인 생각해 보니까 임대인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나 월세 소득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던 것 같고, 골탕도 먹이고 싶고, 5년 안에 나 사실 저 집에서 살았다라고 신고하면은 그대로 다 임대인은 추징돼요.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이사 나갔는데 볼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독하게 맘먹은 임차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피스텔은 그래서 현황이 중요합니다. 현황.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업무용으로 쓰면 당연히 업무용이지만 주택으로 쓰는 순간 주택이 돼버려서 이게 언제 문제되냐? 항상 양도세 계산할 때 문제가 돼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난 비과세라고 딱 누르랄라 했더니 웬걸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네? 그럼 2주택 비과세 혜택 없어져요? 비과세라는 말이 없어짐과 동시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부터 시작해서 달라붙는 것들 싹 다 없어요. 그럼 세금 두들겨 맞으면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은 뭐냐? 한 줄 요약. 전대차예요, 전대차. 민법에 보면 전대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전대. 내가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무조건 줘야 되죠. 공실이 생겨도 줘야 돼요. 왜? 난 임차인이니까. 근데 나는 임대인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어.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 임차인한테? 80만 원 받아요? 8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보태주면서 봉사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20에서 150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물건 확보할 때 시세보다 금액을 낮춰서 잡는 게 관건이에요. 왜? 임차인이 바보가 아닌다면 시세에 맞춰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아니면 풀옵션이라고 해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플러스 침대, 집기, 우리 콘도처럼 호텔처럼 꾸며놓고 월세 시세는 100이지만 난 150을 받을 거야. 150 받는 거. 그럼 50만 원 차익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전대차. 이게 자기관리형이에요. 근데 월세 안 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줘야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 관리업자 자기관리형이면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임대인한테는 월세 주겠다.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돌려주겠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증회사가 딱 있어서 요거에 대한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까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꾸며서 판다? 꾸며서 더 비싸게 받는다? 요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거고 여기 아래에서 7기죠. 6기에 이거 전문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숙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세종사이버대하고 지금 이번 아마 다른 데 세 군데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도 저도 조인해서 건대에서 과정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홈스테이징 과정. 홈스테이징이 그거예요. 홈스테이징이 팔릴 수 있게끔 꾸며서 파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름까지 말씀드리기 7기니까. 아니, 6기, 그분 6기인데 장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일본에 가셔서 그걸로 박사도 받고 홈스테이징 협회 정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 전공은 건축이에요. 여자분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도 있고 아마 제가 여기서 임대관리 과정을 만들면 홈스테이징 과정을 꾸며서 팔기나 꾸며서 공실 없애기 과정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하네. 과정에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파트다. 자, 위탁관리형. 위탁관리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탁관리형인데 위탁관리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수수료 받고 하는 거. 근데 수수료를 생각보다 많이 안 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많이만 주면 좋겠는데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책임 소재도 상당히 좀 낮아요. 공실되면 내 책임 아니에요. 공실은 말 그대로 임대인 책임이에요. 내가 뭐 공실까지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월세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다달이 정한 정액 뭐 30만 원, 100이면 100만 원 따박따박 받고 거기에 맞게끔 뭐 열심히만 해주면 되지 공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는 못 받는다. 요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장은 요거 하나로 다 통합시킬게요. 주택임대 관리업을 등록하려면은 자격증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전문가에 공인중개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조건이 돼요. 단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해야 돼요. 2년 지나야만 돼요. 실장님으로 2년 이상 하고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줘야 됩니다. 아니면 개업하고 2년이 지났든지. 그 다음에 석사학위 이상 뭐 이렇게 3년 종사한 사람들, 뭐 코람프 신탁이 됐든 어느 신탁사가 됐든 부동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들 전문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될 수 있는데 회계사도 될 수 있는데 세무사도 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도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주택임대 관리업 하겠냐고요. 자기 본업하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가장 많아요. 전문 인력에는. 자기관리는 책임이 크다 보니까 자본금도 1억 5천이고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위탁관리는 1억 이상에 1명만 있으면 돼요. 저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1인이니까. 위탁관리는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규정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신청을 하면, 주택과에 신청하면은 이렇게 등록하고 딱 이렇게 등록증이 나와요. 참고로 저는 평택에서 1호로 등록했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리업을 많이 등록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는 신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현황 신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거 안 하면 다 과태료예요. 예. 뭐 안 하면 얼마, 이게 그때 그 내용이에요. 이게 뭐 100만 원 등록 취소, 영업정지, 뭐 대부분 어떤 거냐면 거짓으로 하거나 뭐 이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잘못하는 것들, 그런 건 다 들어가요.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러면 다 밑으로 과태료 내야 되고, 현황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 내야 되고, 하여튼 할 게 많아요. 안 하면 다 벌금이에요. 과태료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0만 원, 400만 원,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렇습니다라는 정도만. 법에 규정된 대로 등록을 해서 하면은 법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의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한 장 때문에 앞에 그렇게 길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 장 때문에. 왜? 300세대 이상 관리하는 거, 위탁관리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라는 위탁관리라는 게 결국은 임대차 계약서를 300장 썼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300명. 임차인이 300명 있으면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위탁관리는 관리할 때. 100세대 이상 자기 관리한다. 전대차를 한다. 그러면 법으로 다 자기 관리형으로 등록해야 돼요. 자본금 1억 5천 들고. 전문 인력 2명 1명 있어야 되고 1억 5천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갑자기 300개 뭐 임대 관리 맡기겠어요, 누가? 자기 관리 100개를 맡기겠어요? 임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주할 때 그건데, 임대인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자기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겨요. 임대인분들 귀신이에요. 왜냐면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가지고 세금 맞을 거 다 맞아보고, 국세청 싸워보고, 구청 가서 싸워보고, 아주 실전으로 단련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리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가 돼야 돼요. 임대인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얘한테 관리를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개 미만 위탁관리 3개만 내가 하겠다, 10개만 하겠다, 20개만 하겠다 했을 때 굳이 등록을 하냐는 거예요. 하면은 제한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서 관리 몇 개 하는지 아시는 분? 예, 저희 아버지도 모르고요. 저희 집사람도 몰라요. 제가 몇 개 하는지. 제가 굳이 얘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했던 거하고 내가 몇 개 하는지 나밖에 몰라요. 결론,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300개 넘으면 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300개 넘습니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300개를 하는 건지 500개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불법은 아닙니다. 비법입니다. 예, 예,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서 잠깐만, 이따 쉬는 시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계단 청소하다가 양이 쌓이니까 임대인이 그러죠. 야, 501호 한번 가서 살고 있나만 체크 좀 해줘. 월세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돼. 그럼 계단 청소하시는 분이 가서 뚝뚝뚝 두드려서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만나면, 아니 집주인한테 전화 왔는데 돈 좀 줘. 월세 왜 안 붙였어? 수납하고 있네? 이게 임대 관리잖아요. 다만 돈을 안 받고 왔을 뿐이죠. 그분은 계단 청소에 대한 관리비를 받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관리비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맡겨요.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친척한테 맡기면 되잖아. 친척한테 맡기면 사고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희한해요. 하여튼 희한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3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친척이 사고 치면은 그 고발도 못 하잖아요. 그거. 요즘은 하겠네요. 독하게 맘먹고 안 볼 거 생각하고. 근데 그거 아닌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임대인들이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임대인은 다른 거 없어요. 수익. 내가 수익 내는 방법이 뭘까? 공실이 없어야 돼. 오케이. 나가는 돈 줄여야 돼. 나가는 게 뭐예요? 뭐 고치는 것들. 도배장판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중간에
지금 방금 전에 전화 온 것도 다 끝났다고 돈 달라는 얘기인데 A가 하면은 10만 원, 내가 하면 5만 원. 왜? 나는 다 자주 시키니까. 집주인이 한 번 고칠 거는 어쩌다 한 번이지만 저는 늘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업체에서 제가 견적 내고 제가 하달라고 하면은 다른 데보다 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난 업체를 바꾸는데. 그쵸?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이 원하는 건 수익 창출이에요. 임차인들 가격이 오르거나 내거나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임대차 기간 동안 잘 살고 나갈 때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안 춥고 지금처럼 동파 막 많을 때 동파 안 일어나고 따뜻하게 있는 동안 잘 지내고 살고 나갔다. 그게 최고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주면 관리를 잘한다. 그걸 못한다? 업체 바꿔야 되겠다. 이게 돼요. 아주 단순해요. 자, 공실관리. 이거는 넘어갈게요. 뒤에 분에 나오니까. 공실관리나 수납관리 돈 받는 거 뒷분에 또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행정세무관리. 요즘 세무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요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나올 테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빨간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등록하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이게 참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달라요. 적용되는 게. 그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구청에다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다도 등록하신 분을 등록임대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5% 이상 넘기면 안 돼요. 월세를. 넘겼다 그러면 이분이 받았던 모든 혜택이 박탈이에요. 그 혜택이 어떤 게 있냐? 양도세 감면부터 시작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별공제도 있고 취득세 감면이 있고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 감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혜택이. 주택수에서 빠져서 1세대 1주택으로 유지하기도 해주고 합산 배제를 시킨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되고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5%를 넘겨서 까딱해가지고 계약을 썼다. 그러면 받았던 거 다 무효. 다시 토해내야 돼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조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이 등록임대사업자, 구청에 대신 분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구청에 안 하시고 세무서에만 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기본적인 거 5% 룰 지키는 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지키는 거지,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의해서 지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무서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저처럼 이렇게 2월달을 하라고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오니까 거의 반복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월 25일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간이가세자들, 면세사업장. 항상 2월 10일인데 약간씩 바뀔 수는 있어요. 보통 올해는 2월 10일이더라고요. 보니까. 2월 10일 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그 다음에 상가 있는 건물은 도로 점용료. 요 얘기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것 같은데, 도로 점용료는 기본적으로 상가 있는 건물만 해당이 돼요. 주택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진입로 있죠? 거기는 도로 점용료가 없어요. 요게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 듣고 가셔서 이거 해결하면은 건물주들한테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거냐? 1층에 상가고 2층, 3층, 4층이 주택인 거 많죠. 네. 점포, 겸용주택 뭐 이런 것들. 근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그 도로를 점용하잖아요. 차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상가에 해당되는 것만 내셔야 돼요. 주택은 안 내요. 근데 행정관청에서 실수로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어요. 얼마씩? 죄송해요. 제 얘기예요. 80만 원씩 부과했어요. 80만 원씩. 매년 80만 원씩인데 매년. 한 10년 냈죠? 10년 냈는데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가 지적사항? 야, 상가만 해야 되는데 왜 주택까지 같이 했어? 주택분 환급해줘. 그래서 환급을 받았어요. 받을 땐 기분이 좋은데 뒤돌아서는 찝찝하더라고요. 안 내도 될 거 낸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10년치 다 돌려주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국세나 이런 지방세나 이런 거는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면은 말짱 꽝이에요. 5년치만 돌려받았어요. 근데 저만 돌려받았느냐? 아니죠. 그 공무원이 했던 가날 엄청났어요. 그거. 상가만 한다. 근데 이렇게 공무원들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재산세 7월, 9월,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잘 아실 거고,
소방점검, 지금 이제 소방점검 시즌이 돼서 지금 좀 관심이 많을 거고, 종부세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거는 다 신고를 해야만 합산 배제가 돼요. 안 그러면 종부세 두들겨 맞습니다. 종부세가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종부세 문제는 제가 하여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임대인분들이 아주 여기에 초민감하게들 생각하십니다. 시설, 미화, 임대인, 임차인 관리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 관리업의 이제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경비 업무도 하고 채용을 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조그만 근생 건물 뭐 7층짜리, 5층짜리 이런 데 보면은 1층에 주차 관리 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경비 겸 주차 관리 겸 관리인 겸 관리소장 겸 다 해요. 인건비 줄이려고. 참고로 한 명 채용할 때 최저임금 계산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250이에요. 그러면 그 250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올까요? 임대인이 줄까요? 임차인 관리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대번에 뭐라고 그래요? 관리비 비싸다고 그래요. 네? 업체 바꿔야 된다고, 관리비 비싸다고. 그럼 관리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순환점검이라는 게 좀 각광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관리하는 건물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동에 제가 100만 원 받는 게 있고 80만 원 받는 게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번 쭉 훑어보고 둘러보고 지적사항 있고 거기에 그때 이슈 있으면 가서 해결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 순환점검. 상주하지 않고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계단 청소하는 업체가 있으니 계단 청소는 일주일에 3번 청소하거든요. 거기는 매일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인건비 때문에 3번 청소 시켜요. 그럼 거의 3번 청소가 70만 원인데 맡기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죠. 청소하시면서 특이사항이나 이상 있는 거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든가 톡으로 보내시든가 바로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의 대신 제 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 CCTV 다 있잖아요. CCTV로 여기 핸드폰으로 계속 봐요. 한가할 땐 좀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짬의 틈에 일이 발생됐을 때, 상황이 발생될 때만 잠깐 가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들 하는 게 요즘 이제 추세예요. 인건비 줄이려고. 자, 주차 관리.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20대 이상이면 저 해야 돼요. 상주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또 200도 날아가는 거예요. 미화,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사람 줄이려면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앱으로 한다는가 프로그램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첫 시간에 마감이 돼갖고,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제가 40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확보가 핵심이다. 왜 제가 임차인 확보가 핵심을 맨 위에 놓냐면은, 그래도 저희는 임대인에 대해서 의리해요. 그쵸? 돈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물건 맡긴 사람이 임대인이고. 근데 임대인하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게가 뭐냐면은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무게가 없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임차인하고 친해지면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얻을 때 제가 한 달에 전월세 계약 많이 쓰면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한 3명, 2명이서 실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제가 2명 있었거든. 저하고 실장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서 한 달에 임대계약 전월세 이제 저희 월세 한 달에 쓰면 몇 개나 쓸 것 같으세요? 그냥 대략 그냥 한 10개는 넘겠죠. 제가 150개까지 써봤어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동네에 어떻게 소문났냐, 저 집은 무슨 뭐 호떡집이냐 중국집이냐 왜 줄 서서 기다리냐. 실제로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가가니까 몇 번지 어디 가서 비밀번호 몇 번인가 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돈은 입금하세요. 계약서는 몰아서 언제 오세요. 계약할게요. 그럼 사시고 돈부터 주세요. 사세요.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은 아웃소싱 업체들을 제가 거래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아웃소싱 업체가 한 번 들어올 때만 50명, 100명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했죠, 제가. 공단 지역에 공단. 공업단지다 보니까 아웃소싱 하나 라인 잡으면 50명, 100명만 들어오고 전화가 와요. 다음 주까지 우리 50명 들어가니까 2인 1실이니까 25개 확보해주세요. 그럼 25개, 실장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럼 오면은 맞춰주고 수수료 받고.
점검하다 일 다 봐요. 그냥 미쳐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빈방이 생기면 임대인들이 와요. 자기 거 채워달라고. 그럼 전 어떡할까요? 그냥 채워줄까요? 수수료만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관리 주실래요? 왜냐면 제가 관리하는 건물도 공실이 많아서 거기 먼저 채워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거 채우고 남으면 그때 전화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보내요. 미치려고 그래요. 왜 한 달 월세 안 들어오면 얼만데. 그렇죠? 수주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전략적으로도 했어요. 신축 같은 경우 딱 들어가면은 15개 야 스타트 지금부터. 제가 하다 어떤 일까지 해봤냐면은 기존에 만기되는 집들 만기인데 새 집으로 가실래요? 수수료 안 받을게요. 보내. 어차피 저기서 수수료 나오니까. 그 사람 계약서를 보니까 15개 중에 14개가 우리가 계약했네?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대인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었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계약서를 보니까 다 그쪽 부에서 산 것 같은데 저희 거 좀 맡아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 확보. 임차인만 딱 갖고 있으면은 임대인들한테 그래도 대등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 다각화해라. 아무래도 처음에는 위험 부담이 적은 위험 부담이 큰 자기 관리보다는 위탁 관리로 갈 텐데 위탁 관리는 양의 승부예요.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관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임대 관리가 왜 중개업하고 잘 맞냐면은 메인은 중개업이에요. 메인은 중개업이고 서브로서 관리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개발 사업까지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사실은 전 관리하는 것보다도 땅 사서 건물 짓고 팔아서 수익 내는 게 더 커요. 보통 원투룸 130평, 연건평으로 130평 정도 지으면은 15개, 18개, 많으면 19가구까지 나오는데 월세 한 600 정도 맞추게 만들어 놓고 원가 8억, 7억 들어가요. 그럼 융자 안고 보증금 전세 안고 들어가면 자기자만 3억에서 3억 5천 뭐 정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뭐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그럼 팔 때 하나 짓고 파는데 중간에 끊긴 거 없이 공사 뭐 중간에 뭐 장마가 공사 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제대로 그냥 쭉 한 번에 쭉 가면은 한 4, 5개월이면 건물 하나 져요. 원투룸은 지방 같은 경우. 그러면 1년에 한 2개씩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 짓고 팔면은 최소 세금 떼고 1억 5천에서 2억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 내 연봉 떨어진다 생각하고 중개업은 중개업대로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안 팔릴 때는 월세 받아고 이자 주면 되잖아요. 월세 받아고 이자 주면 남아요. 모자라진 않아요. 남아요. 그럼 월세 받고 내 생활하면 되는 거고. 작자 했을 땐 팔아서 수익 챙기는 거고. 그럼 돈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땅 사야죠. 예. 그게 순환이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면은 돈 버는 건데 이게 항상 이러면 저 여기 안 있겠죠.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그 팽성 미군 부대 들어간 앞쪽에다 지은 게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새가 그렇게 안 나가서 고생하더니 요즘은 공실 없은 지가 지금 한 2년째 돼가요. 삼성전자 내려오면서 그 밀려 와가지고 35만 원 월세 받던 거 지금 55만 원 받고 60만 원 아니 45만 원 받던 거 60만 원, 70만 원 아니 65만 원 받아요. 그리고 또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전화가 와요. 방 빈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니까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리진 않아요 또. 주택이니까. 주택수 들어가. 그냥 월세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팔려야 저도 뭐 움직일 텐데. 그래서 결론. 수익 모델 다각화하고 개발까지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저거 관리하면서 한 달에 얼마 받는데 저거 팔아주면서 수수료를 내가 얼마를 받는데 저 사람 얼마 벌었을까 계산이 안 될까요? 땅 사줬지 건축업자 속에서 건축비 얼마 들어간 거 알죠? 원가가 딱 계산이 되는데 원가 8억이네? 근데 13억에 팔았네? 세금 내고도 2억은 떨어지네? 단순 계산이잖아요. 디벨롭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협업이 중요하다. 왜? 그 모두를 나 혼자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설비도 해야 돼, 임대도 맞춰야 돼, 뭐 임차인 민원도 해결해야 돼, 명도소송도 진행해야 돼. 사실 명도소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조합인데 거기 내보내려고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에요. 이거 모든 걸 제가 다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와서 강의도 해야 돼.
미치죠. 그런데 가능해요. 왜?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협력업체. 뭐 안 된다. 설비는 누구 짝짝짝. 제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제 주 근거지 평택 쪽에 관련 업체 전화번호가 150개 있어요. 왜 150개가 됐냐면은 쌓이다 보니까 150개가 쌓이는데 나는 항상 1순위로 보내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사장님은 멋있어. 그분도 60이 넘으셨는데 65인가 되셨어요. 그분 하루 일당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딱 채우면 어떤 그 문의가 들어와도 일 안 해요. 낚시하러 가요. 자기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 벌어요. 왜? 설비니까 뭐 하나 뚫어주고요. 10만 원. 좀 뭐 바닥 깼다 그러면 50만 원. 그렇잖아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혼자서 하시거든요. 그분도. 지금 대목이에요. 왜? 해빙하느라고. 네. 해빙은 부르는 게 가격. 왜? 다들 급하거든요. 지금. 특히 식당 물 안 나와봐요. 미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 영업 못 하는데. 그럼 전화가 하죠. 해빙해달라고. 그러면은 다른 데 일정 잡혀서 내일이나 뭐 한 3일 후에 가겠습니다. 미치는 거죠. 영업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급행료. 나 100만 원 줄게. 그럼 가야죠. 그럼 가요. 하루에 그거 3건 하면 300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춥다고 하지만은 4년 전인가 5년 전 굉장히 추울 때가 있어요. 영하 18도씨 쭉 갔을 때 설비업체가 일주일에 1,000만 원 못 벌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열받아가지고 안 와서 열받아서 해빙기를 사가지고 해빙을 해요. 네, 해빙도 잘해요. 저 웬만한 설비보다 나을 거예요. 15년 해왔는데 그걸 못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능하냐? 업체가 와서 공사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하고 이게 보고 있으면 업체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추운데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그래요. 네, 다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다 끝나면 가서 가. 말짱해. 그럼 돈만 좀 끝나. 그럼 그 노하우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 옆에서 계속 봤어요. 어떻게 하나 녹이는 거. 그러니까 하다 이제 그때 심하게 얼었어요. 심하게 얼어가지고 기둥이 필로티라고 그래요. 필로티 기둥이 얼면은 그 미쳐요. 그 업자들도 좀 경험 많은 업자는 딱 물어보고 필로티 얼었다 그러면 안 와요. 어차피 자기 못 녹이 하루 못 녹이거든요. 못 녹여요. 한 3일 할 때도 안 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어떤 거냐? 어디 건물에 물이 안 나온다. 근데 그 옆집 물이 나와. 득달같이 와요. 왜? 메인은 안 얼었거든. 메인이 안 얼면은 그거 30분에서 1시간이면 해요. 30분 1시간 하고 20만 원 벌어가는데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거를 하겠냐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저도 업체 불러다가 해빙기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배웠죠 뭐. 근데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약간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요. 그래서 우리 거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물주가 자기 거 얼었다고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죠. 돈 됐다고 그랬어요. 돈은 그냥 다른 데 30만 원 받으면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고 관리를 주세요. 관리 좀 해드릴게요.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1년씩 그렇게 300씩 600씩 벌어가야지. 왜 그 10만 원 20만 원에 목숨을 걸어요. 저희한테 관리 주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직원마다 해빙기가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도 한 25만 원 30만 원 할 거예요 그거. 25만 원 30만 원 해빙기 가지고 한 번 녹이면 원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겨울 되면 너 나하고 아르바이트 하자 그래요. 예. 뭔 부동산 하냐 일주일에 1,000만 원 번다는데 그거 해야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근데 난리 풀려가지고 안 얼더라고요. 올해도 2집밖에 안 얼었어요. 좀 많이 얼면은 좀 잠깐 쉬고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2집 가지고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중요한다. 왜? 이래야만 바로바로 전화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러니 9시간짜리죠, 이거. 일단은 2시간 만에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관리는 보시면 왜 중개하고 맞냐?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법 알아요. 모든 거의 기본은 민법이에요. 임대차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저희 중개사분들은 이미 민법 공부했어요. 중개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저희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인보다 확실히 많이 알죠. 이게 좀 생소한 거 이거 하나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요거에 대한 규정만 조금 더 보충하면은, 왜냐면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 중에는 그러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한 분도 많단 말이에요. 등록임대사업자들.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또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추가하고 나머지 건축법 이런 것 기본적인 거 좀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네? 그렇죠? 돈만 받고 하면 돼요. 돈만 받고. 공짜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돈 받고 하자니까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결국은 스타트예요. 이 지역의 임대인이 누구고 저 집은 얼마를 받고 이거 다 알잖아요. 파악됐잖아요. 벌써. 그리고 빈 방 있으면 맞추고 저희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물건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고 임대인 알고 있고 임차인 맞췄고 돈만 받으면 돼요. 관리만. 그래서 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임대관리업 하면서 이사, 청소, 법률, 세무 다 묶어 들어가잖아요. 자 보세요. 저 명도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입주 청소하고 청소업체들 다 연결시켜주고 있죠. 여기에 나쁜맘 먹고 잔돈을 제가 밝히면은 얘네들한테 야 건당 나 10만 원씩 줘 해도 돼요. 안 줄 것 같으세요? 준다니까요. 이 청소업소에는 미소 청소가 됐든 청소연구소가 됐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어떤 청소까지 나오냐?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서비스까지도 생겼어요. 놀랍게도 이 업체는 동탄에서 히트 쳤는데 직방에서 인수해가지고 무슨 직방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서 정기적. 왜냐면 저도 청소 진짜 싫어하거든요. 화장실. 얼마나 싫었냐면은 이제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걔한테 딜을 해요. 야 나 대신 네가 화장실 청소해라. 10만 원 줄게. 하기 싫어서. 근데 처음에는 그 용돈 벌려고 하더니만은 이 녀석이 어느 순간 아버지 제가 10만 원 드리니까 아버지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미쳐요. 근데 그런 수요가 동탄에서 왜 먹혔냐면은 맞벌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말은 좀 쉬고 싶은데 주말에 밀린 일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 얼마나 싫어. 근데 그 단지에 뭐가 붙은 거예요. 매주 수요일 뭐 2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해 주는데 3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3만 원 5만 원이지만 그게 양이 많으니까 할 만한 거예요. 아줌마들 쫙 모아가지고. 그게 히트치고 괜찮으니까 직방에서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었어요. 청소 사업. 이게 아까 맨 마지막에 할 그 확장에 임대관리 확장 이것도 해요. 자 이사 옛날부터 있었고 시설보수 저 해빙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웬만한 설비보다 제가 나아요. 뭐 제가 뭐 못 고칠 것 같으세요? 이거 시범적으로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 검진기예요 검진기. 전기 들어오는 거. 예. 이거 전기 들어오면은 예. 전기가 없나? 삐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검전기. 예. 이거 일제예요 이거 좋아요. 예. 이런 거 가지고 전기 때 콘센트에 집어넣고 나면 삐삐 소리 나면 아 여기 전기 들어오구나 안 들어오구나 체크가 돼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이걸 제가 왜 갖고 있을까요? 전등 갖고 이런 거 제가 다 하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예, 요즘은 안 해. 요즘은 안 하고 시키는데 하려면 다 해요. 근데 집에서 해달라면 안 해요. 아니 밖에서 했는데 집까지 어떻게 내가 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시키라고. 자 중개까지. 세무. 세금은 제가 관리 이번에 수주한 게 가장 큰 게 세금 때문에 제가 수주를 했는데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때문에. 나중에 여기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저하고도 얼굴 뵀던 분이 이제 저 현장 때문에 뵀어요. 그 현장이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내면은 올해 얼마를 냈었어야 됐냐면은 한 60억 냈었어야 됐어요. 종부세만. 그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안 내요. 0이에요, 0. 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집 공고를 내고 미분양이 난 것들에 한해서는 5년간 합산 배제 대상이 돼서 5년 동안 종부세를 안 내도 돼요.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일단 5년이라는 텀을 벌어놨죠. 1년에 60억씩이면은 5년이면 얼마예요? 300억 벌어준 거예요. 네. 관리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줘야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300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관리비는 저도 긴 플랜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임대 맞추고 있는데 임대는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 개념으로 제가 해주고 있지만
그거 5년 안에 한 개씩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예, 지금 법인이죠. 법인 종부세 6%예요. 미쳐요. 6%면은 어떠한 수익으로도 그 세금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월세 받아가지고 내 돈 보태서 세금 내야 돼요. 이번에 전세 사기 빌라왕 같은 경우도 종부세 때문에 맛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이제 6%에서 5%로 1% 줄었는데 2.6%까지 낮춰진다는 얘기 있지만 그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얘기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갖고 있으면 5년 후에는 그 건물 없어져요? 종부세 안 내나요? 결국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 돼요. 팔면 수수료가 어떨까요? 꽤 커요. 예. 하나 팔면은 기본 수수료가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왜냐면 거기가 제일 싼 게 12억, 중간 게 15억 8천, 제일 큰 게 19억 1,400이에요. 제일 큰 거라고 해본들 아파트 22평이에요. 실평수 17평이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할 건데 뭐냐면은 요즘 보니까 RSA 7기가 이렇게 김종원 교수님 사무실도 찾아가 보고 뭐 최종인 교수님 그 공장도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시는데 제가 하는 현장이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지하철로 20분도 안 걸려요. 25분 걸렸나? 여기 오는데. 예. 희망자에 한해서 한 20명까지는 공간이 되니까 오시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내부 보여드리고 올라가서 보면 한강이 기가 막히게 보이거든요. 예. 월세 한 달 월세 1,200짜리 1,300이구나. 한 달 월세 1,300짜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가서 이게 1,300짜리구나 한번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은 주택임대 관리 시간이니까 제가 주택임대 관리를 메인으로 놓고 나눴죠. 자, 요거를 뒤집어 봐요. 이렇게 중개가 들어가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야 되죠. 그래서 중개업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은 같이 간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직도 안 가요. 왜? 임대인들이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돈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관건입니다. 자, 저 1번 거 요거까지만 할게요. 1번은 이렇게 중개업하고 관리업을 겸업하는 게 96%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개하면 관리 같이 해요. 근데 한국은 법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잖아요.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업 하나 만들어 놓고 중개법인 하나 만들든가 중개사 하나 차리면 되잖아요. 각각 별개의 인격체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해요. 따로따로 두 개. 그래서 저희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주택임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그냥 그들이 하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어차피 개업하실 거잖아요. 내가 개업하는 그 지역을 상황을 봐서 원투룸 위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좀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전부 다 하라는 얘기 전 안 합니다. 나한테 맞으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자, 대기업들 어차피 저희한테 안 와요. 자, 이렇게 롯데, KT, 요즘 가장 활발하게 하는 데가 신영 지회롬스? 예, 신영 지회롬스도 많이 있고, SK에서 하는 SK 에피소드, 에피소드인가요? 에피소드. 예, 에피소드 맞죠? 에피소드. 그 다음에 KT 리마크빌. 한전부지, KT부지, 유휴지 많잖아요. 부시고 역세권 청년주택 지어가지고 하는 것들.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걔네들이 쓰는 프로그램, 신형도 많이 해요, 지오름스. 신형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저하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개업은, 자, 스타트가 중개부터 스타트해요. 저희부터. 그 다음에 지역이 밀착되어 있어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해왔던 일들이야. 근데 하면은 임대 수익이 생겨요. 전속 물건 내 거예요. 왜? 아까 1,300만 원짜리 물건 지금 사실 4월 30일까지 월세 다 들어와 있어. 일시불로 넣고 들어와서.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알잖아요. 왜? 임대인이니까. 임대 관리를 하면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606호가 내일 모레 방이 빠져요. 근데 거의 인기 평형이라 그거는 1억에 420짜리인데 예약이 됐어요, 벌써. 그럼 다른 부동산들이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왜? 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친한 부동산들한테 다 소개를 해서 이미 끝나자마자 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물건을 알아서 내 물건이 확보가 돼요. 난 중개는 안 하니까 현재는 그게 가능해요.
큰 그림에는 중개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아직은 이제 관리면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서울은. 시설도 규모가 커지면 돈이 돼요. 예. 짜잘할 때는 돈이 안 되지만 규모가 커지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할만하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고정수익이 생기고 내 물건 확보되고 실장이든 누가든 생기면 일단 급여가 되잖아요. 도배, 이거 은근히 저 아는 분은 페인트 칠만 하신 분도 있어요. 베란다 페인트. 그거 간단하니까. 그거 보면은 보통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하나 칠하면 15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재료비 얼마 들까요? 재료비 얼마 안 들어요. 예, 그런 것들. 중개도 하네? 또 내가 또 개발도 하네? 그럼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 누구한테 배웠냐? 임대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임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임대인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세무조사도 받아봤고 뭐 두들겨도 받고 이행강제금도 냈고 뭔가 걸 다 겪었단 말이죠. 자, 치과. 예를 치과 들게요. 내가 치과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치과 의사한테 설명을 해봤죠. 치과 의사가 자기보다 모르는 중개사한테 하겠냐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컨설팅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과 3개 들어가면 내과 하나 들어가고, 뭐 내과 몇 개 들어가면 이비인후과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그냥 대충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야, 여기 저기 병원이 몇 개가 있으니까 1층 약국 처방전 몇 개 나오겠네. 몇 개 나오니까 이건 얼마짜리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알려주니까. 알려준다기보다는 얘기하다 보면 그게 나오죠. 그게 쌓이면은 어떤 분은 치과 전문, 어떤 분은 이비인후과 전문, 어떤 분은 안과 전문. 병원 안에서도 또 갈라져요. 메디컬 센터가 돼버리죠. 약국만 하시는 분 있어요. 약국만.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렇게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얇게 넓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좁게 깊게 아는 게 어떨 때는 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